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의 굴욕회담이었다는 게 지금 유럽의 분위기입니다.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유럽의 방위 태세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상회담이 조기 종료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흘 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은 이 전쟁에서 발을 빼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결국 젤렌스키는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자 우크라이나만큼이나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건 유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방산 공급망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K방산의 대공 무기체계가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각된 방공 시스템의 보완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무엇보다 K방산의 대공 무기체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의 민간인과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헬기나 비행기를 격추하는 대공무기 체계의 추가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한국을 방문해 대공무기 체계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청공-2, 대공 레이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공 등에 대한 판매를 요청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국제전략연구소 ESS는 러시아가 자폭 드론, 미사일, 기만용 목표물을 동시에 사용해 방공 시스템을 교란하고 요격 미사일 재고를 고갈시키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대공 방어 시스템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제런 ESHAHED 136 생산을 확대해 월 2,000대 이상의 공격 드론을 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9K720 이스칸데르 M, 9K79일 토치카 U 등의 미사일 생산량도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급해진 유럽의 사정으로 볼 때 신공, KGB와 같은 적어도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아이언돔인 LAMD은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 300급과 KN-23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대응하도록 설계돼 기존의 아이언돔, IRIS-T SLM보다 강력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련제 방공체계인 S-300을 대체할 수 있는 청공이는 NATO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조지아, 보스니아, 몰도바 등의 유럽 국가들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MSAM,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LSAM 등이 있습니다. 한국형 THAAD로 불리는 LSAM은 미국 패트리엇과 THAAD 대비 도입 비용, 대당 미사일 가격, 연간 운영 비용이 최대 75%가량 저렴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 PAC 3사기, 독일의 아이리스-T SLM 6기, 노르웨이 콩스버그와 미국 레이시온이 공동 개발한 NASAMS를 8기 이상 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비용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러시아의 대공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럽이 최근 EU 권역 내 방위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보호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직접적인 수출은 어렵다는 시각도 있지만 독일 등 주요 방산국들과 협력해 탄약이나 탄두 없는 발사체 등 살상력 없는 구성 요소들을 수출할 수는 있다는 분석인데요. 생산 역량 부족으로 인해 러시아의 증가하는 공격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유럽의 공급망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체계 통합의 강점을 가진 LI 지넥스원을 필두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풍산 등이 수혜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 지넥스원은 얼마 전 있었던 2025 IDEX에서 총수들까지 직접 나서 대공방어 체계의 대대적 홍보에 나섰는데요. 당시 LSAM을 앞세워 고고도부터 드론 대응까지 가능한 다층 방공망 구축 역량을 간주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화 김동관 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까지 일선에서 현장 세일즈에 나서며 수출 확장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그 결실이 이제 맺어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한국 무기를 원하는 국가가 한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태국마저도 한국 무기를 찾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태국의 총사령관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과 극비 회동을 갖고 장갑차와 호위함 사업을 논의하고 돌아갔습니다. 송이 눈팍 DSON GWIT NOOMP ACKDE
태국 총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 방산을 직접 둘러보고 감에 따라 태국 K200 장갑차 개조 사업에 대한 후속 협상과 차기 호위함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8월 태국 국방기술연구소 DTI 산하 태국방 위산업 TDI과 장갑차 성능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2018년 3,600톤 T급 호위함 한 척을 건조해 태국에 인도한 실적이 있는데요. 해당 선박은 70년 동안 태국을 통치하며 태국의 아버지로 불린 국왕의 이름을 따 푸미폰 아둔 야데비 HUMIBOL ADULYADJU로 명명됐습니다. 태국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핀도 나섰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필리핀군 첫 잠수함 구매가 포함된 약 50조 원 규모의 군 3차 현대화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등 남중국해 전력 강화를 추진 중인데요.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같은 계획을 승인할 당시 한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잠수함 공급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한국 방산은 엔진까지 국산화하는 미친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K9 자주포의 국산 엔진의 내구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이제 국산 엔진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번 내구도 테스트에서 국산 엔진을 단 K9 자주포는 이집트 등 중동 국가를 포함한 국내외의 사막, 산악 등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1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면서 성능 및 최대 출력 등이 요구되는 기술과 운용 요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이집트 현지에서 국산 심장을 단 K9 자주포가 본격 양산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022년 2월 이집트 정부와 맺은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차, K11 사격 지휘장갑차 등 패키지 수출 물량입니다. 기존 K9 자주포에는 국내 기업이 외국 제품을 면허 생산한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그래서 K9 자주포를 수출하려면 엔진 개발사 측 정부의 승인이 필요해 중동 국가 등 일부 국가로의 수출에는 제약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새롭게 개발된 국산 엔진을 기존 K9 체계에 통합하기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베테랑 조종수들을 투입해 주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드디어 국산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첨단 항공 엔진의 국산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확보해 자주국방은 물론 향후 수출 확대를 통한 방산 수출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K2 전차가 UAE에서 엄청난 실전 테스트 결과를 과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육군은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해 지난 10에서 20일 UAE 아라무라 훈련장에서 UAE군과 합동으로 지형정찰, 야외기동, 사격, 도시지역 작전 등을 실시했습니다. 육군 제8기동사단을 주축으로 K2 전차, K9A1 자주포 등 기계화부대 장비와 운용 장병들은 해군 상륙함 펀으로 현지로 이동했습니다. 육군의 주력 보병 전투장갑차 K21과 최신 전투 공병 전차인 K600 장해물 개척 전차는 해외 연합훈련에 처음으로 투입됐습니다. 이 훈련에서 K2 전차는 주포 최대 유효 사거리 3km를 넘는 4-5km 거리의 표적을 100% 명중시키며 표적 자동 획득 추적 기능을 갖춘 최신 사격 통제 장치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유효 사거리 3km인데 4-5km에서 100% 명중이라니. 명시된 성능을 한참 뛰어넘는 성능에 UAE 관계자들조차 혀를 내둘렀다는 후문입니다. 한국산 전차자 주포 장갑차가 기동 사격과 최대 유효 사거리 사격, 최대 발사속도 사격 등을 성공적으로 실시하면서 한국산 무기 체계들이 사막에서도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것입니다. 야외 기동 훈련 후 UAE 정부군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국산 무기체계 성능 시범과 전시 행사도 열었는데요. 연합훈련단은 K10 탄약 운반장갑차의 K9A1 자주포 포탄 재보급 등 다양한 장비의 기능을 시연했습니다. 유럽이 재무장하려는 지금이야말로 글로벌 방산 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한국의 FA-50 공격기를 구매한 말레이시아 정부가 방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군이 사용 중인 중거리 방공체계 천궁까지 도입이 유력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말레이시아가 최근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의 역작인
경공격기 FA-50을 구매한 직후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세계 방산업계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동남아의 방산 큰손으로 떠오른 말레이시아가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한국산 무기만 집중적으로 도입하면서 동남아 지역의 힘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IGIOL. 지난달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FA-50 18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더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2차 사업으로 전투기 18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까지 밝혔기 때문에 계약 물량은 최대 36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데 여기에다 LIG 넥스원의 천궁까지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말레이시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격적인 방위력 투자로 최근 세계 방산업계의 큰손으로 떠올랐는데 이들은 거의 한국에 몰아주기식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궁은 한국 방위산업체 LIG 넥스원이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대의 수출을 성사시켰고 사우디와는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지대공 미사일 방위 체계입니다. K9 자주포에 이은 대한민국 방산의 또 하나의 히트작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경공격기에 이어 지대공 요격 미사일 방위 체계까지 도입하면서 국방비를 쓰는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의 갈등이 날로 치열해지자 미국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눈치를 보던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까지 미국 편에 서면서 중국은 이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까지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눈치를 보던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는 얼마 전 미국 주도의 대규모 군사훈련에 참가하며 반중국 노선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상황이 남중국해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에 대비하려는 것이라며 별도의 연합훈련까지 했고 이러한 훈련들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최근 말레이시아가 미국 쪽으로 기울면서 공중에 있는 목표를 공격하기 위해 땅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즉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르웨이의 나삼스 NASAMS와 한국의 천궁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가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의 천궁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으니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아스가르 칸 말레이시아 공군 사령관까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재무부의 최종 승인이 나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공군은 1차 사업으로 1개 포대 규모의 방공체계를 도입하고 2차 사업에서는 4개 포대까지 늘릴 예정이다. 아직 말레이시아 재무부의 최종 승인이 나온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오히려 천궁 구매 도입 협상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천궁은 한국이 2011년 공군의 기존 방공 유도 무기인 호크 HAWK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로 개량형인 천궁이의 제원은 길이 461m의 중량 400kg, 직경 27-5cm로 최대 사정거리는 40에서 50km, 유효 고도는 15에서 20km입니다. 천궁은 발사대 하나당 8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발사관에서 가스 압력을 이용해 미사일을 수직으로 10m 이상 발사한 후 공중 점화하는 콜드런치 콜드 론치 방식이 적용돼 360도 모든 방향으로 전환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천궁의 경쟁 상대인 나삼스는 노르웨이 방산업체 콩스버그와 미국 레이시언이 공동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체계로 미국 레이시언사가 1991년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 암람 AMRAAM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차례 개량을 거치며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60km,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세계 11개 국가가 나삼스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삼스는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구입을 한다 해도 언제 받아볼 수 있을지 예측 불가능합니다. 나삼스는 미국과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이기도 한데 업계에 따르면 주문부터 초기 인도까지 최소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나삼스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작년 11월 말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물량이 미 육군에 모두 인도되는 시점은 3년 뒤인 2025년 11월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5년 11월이라니 늦어도 너무 늦는데요. 하지만 LIG 넥스원의 천궁은 다릅니다. 지난해 UAE가 한국으로부터 천궁이를 도입한 이유도 빨리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처럼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빨리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강점입니다. UAE는 작년 1월 무려 4조 3천억 원 규모의 천궁을 구매했습니다. 천궁은 납기가 빠른 것만이 아니라 수출국 현지 상황에 맞춰 개량할 수 있다는 것도 커다란 장점입니다. 지난해 UAE에 수출된 천궁이의 경우 LIG 넥스원은 중동 현지 환경에 맞춰 개량된 버전을 수출했으며 지금도 수출 상대국의 조건과 현지 상황에 맞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방산업계의 수주 소식이 계속 들리자 최근 뉴욕타임스까지 나서 한국 방산에 대해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지난 5일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무기 판매 분야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떠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무기 수출은 폴란드의 탱크, 곡사포 등을 판매한 16조 8천억 원 상당의 거래를 포함해 총 17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2021년 72억 5천만 달러에 비해 무려 140%나 증가한 금액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 상위 25개 무기 수출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시장 점유율 8위를 기록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산 무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서방 무기와 견주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데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등 부수적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스는 한국 방산의 경쟁력,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냉전 종식 후 군대와 무기 생산 능력을 축소한 유럽과는 달리 한국은 자국 군대의 수요를 맞추고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강력한 국내 방산 공급망을 유지해왔다. 그동안 국방에 느슨했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심각한 무기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구매자들이 미국 무기의 대안으로 한국을 찾기 시작했다. 더구나 동유럽 국가들이 구소련 시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뒤 군대를 재정비하고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한국산 무기는 매력적인 옵션이 됐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재래식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주고 그 빈자리를 새로운 무기로 채울 때 한국산 무기를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작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미국 등 무기 수출국은 우크라이나 지원 때문에 생산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독일 같은 유럽 국가도 우크라이나에 보낼 주력 전차를 확보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방산 수요가 급증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뉴욕타임스가 한국에 대해 평가한 부분입니다. 한국은 최근 모스크바를 도발하지 않으면서 세계 방산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우크라이나전에서 직접적 역할을 꺼리고 수출한 무기에도 우크라이나에 유입되지 않도록 재판매 금지를 비롯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면서 러시아가 트집을 잡을 만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재고가 줄어든 미군의 충전용 포탄을 팔 때도 폴란드를 재무장할 여러 무기를 팔 때도 수십 년간 다른 국가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 규정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영리하게 장사를 하고 있다고 분석한 겁니다. 말레이시아와 한국은 그간 방산보다는 건설 협력으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쌍용건설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옆에 들어서게 될 옥슬리 타워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옥슬리 타워는 약 3,500억 원 규모의 초고층 빌딩으로 쿠알라룸푸르의 최고 중심인 KLCC 지역에 들어설 초고층 복합 건물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자발적인 K-파프 경연대회가 수시로 열릴 정도로 K-파프의 인기가 높고 2014년에 이미 한국어가 말레이시아에서 제2외국어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10개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개설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말레이시아가 FA50 경공격기를 사간 데 이어 한국의 중거리 방공체계 천궁까지 도입한다면 한국과 말레이시아와의 방산 협력은 폴란드만큼이나 두터워질 전망입니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한번 무기를 팔면 유지, 보수 등으로 긴 인연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최소 100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뒤흔들 엄청난 사건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북한까지 핵공격함을 반드시 보유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등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는 와중에 프랑스가 브라질의 핵잠수함 개발을 도와주겠다고 폭탄 선언하며 또 한 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에서도 핵잠수함 논의가 재점화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한국은 모든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현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수함 수출 강국 프랑스가 최근 브라질에게 핵추진 잠수함 기술 개발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모든 핵확산 방지 방침을 완벽하게 존중한다면서도 브라질이 원한다면 프랑스는 핵잠수함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2037년까지 6,000티급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 중인데 브라질이 핵잠을 건조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을 제외한 국가 중 최초가 될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국에서도 핵잠수함 필요성이 더욱더 언급되고 있는 중인데요. 브라질 말고도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본격적으로 핵잠에 대한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어 우리도 빠르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핵잠수함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여러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기체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북한은 핵무인 수중 공격정 폭발 시험과 전략 순항미사일, 핵탄 두모의 공중폭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최근 들어 해군의 핵무장 강화에 더 신경 쓰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앞서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에 SLBM과 SLCM을 탑재해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본토를 겨냥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북한이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마냥 안심할 수만은. 방산업계에 따르면 북한 해군의 수상 전투함정은 740여 척, 잠수함은 76척으로 우리 해군이 수상 전투함정 140여 척과 잠수함 21척에 비해 수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군은 이런 수적 열세를 월등한 성능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으로 대응했고 그 전략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머지않아 핵추진 잠수함에 SLBM과 SLCM을 싣고 핵 어뢰까지 개발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북한 해군이 보유하게 될 SLBM과 SLCM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정답은 이미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SLBM과 SLC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의 도발을 핵잠수함으로 우리가 먼저 감지해야 합니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밀성과 기동성이 출중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탄도미사일은 우리가 북한보다 6년이나 먼저 개발했었습니다. 실제로 앞서 ADD는 1978년 사거리 200km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고 북한은 1984년 스커드 B 탄도미사일 개발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핵잠 보유의 최대 관건인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우리 군 안팎에서는 미국 의존도가 높은 안보 전략을 대폭 수정하고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도 꾸준히 한미 주둔 방위비를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시간이 갈수록 국방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자 우리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지금 우리의 우수한 미사일 개발 능력과 잠수함 개발 능력으로 우리 기술로 만든 핵잠을 만들 채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독도 및 이어도 해양 분쟁 등 일본과 중국과의 잠재적 위협을 대비해야 하는 한국에게는 핵잠수함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비대칭적 전략 수단으로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일본과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과는 해양 경계획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어도 관할권 문제와 같은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이 핵잠은 없지만 잠수함 기술 수준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은 이미 핵잠 등 잠수함 전력이 상당하기에 북한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을 맞서기 위해서는 역시 핵잠수함 전력밖에 없다는 답이 나옵니다. 이러한 잠재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핵잠수함을 비대칭적 전략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은 2000년대 초 당시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자 착수하려 했지만
기술과 예산 문제를 포함해 미국 등 주변국의 반발로 무산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전략적 이익을 위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선결과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당장의 국제 정세가 악화돼 일본이 핵무장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만 따라가지 못해 결국 동북아시아에서 한국만 비핵 국가로 남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미국에게 강력하게 어필해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 잠재력부터 확보해야 하며 우리의 독자적인 핵무장 잠재력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핵을 포함한 사력 확보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해군이 북한을 비롯해 일본, 중국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는 눈과 귀, 주먹을 모두 갖춘 3600T급 최신형 잠수함의 세 번째 함을 건조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서 올해 초 방사청은 경남 거제 하나오션에서 건조 착수 회의를 열고 장보고 III 배치 II 건조 사업의 마지막 잠수함인 3번함 건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당시 방사청은 이번 사업은 한국의 수중킬 체인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한국형 차기 핵잠우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배치 II는 전력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함정을 개발할 때 업그레이드되는 단계를 구분하는 용어로 이번 잠수함은 직전에 비해 길이가 약 6m 늘어나는 등 덩치가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SLBM 발사용 수직 발사관이 6기에서 10기로 늘었는데 잠수함의 주먹에 해당하는 무기 체계가 강화된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잠수함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은밀성과 수중 작전 지속 능력을 크게 늘렸다고 합니다. 앞선 안창호함과 안무함 등은 디젤 기관과 납축 전지 추진 체계로 설계됐었습니다. 또한 잠수함의 눈과 귀라고 할 수 있는 전투 체계와 소나 체계도 탐지 표적 처리 성능이 대폭 개선됐고 최신 소음 저감 기술도 적용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국내에서 독자 개발된 장보고 II는 기술의 국산화가 80%에 달해 수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도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 시장에서 우리 잠수함의 기술과 성능을 입증시키는 등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형 핵잠이 등장하게 되면 그 존재만으로도 북한을 비롯해 주변국에게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핵잠수함 도입은 우리 해군에게 전략적 유연성과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막강한 역할을 더 부여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층 더 혼란스러워진 글로벌 안보 상황에 북한의 핵 고도화 등 다양한 위기가 겹치면서 핵 보유 의지가 없는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절대로 각인시켜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잠수함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여건과 더불어 소재도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한국산 핵잠을 바다에 띄우려면 예산, 기술, 핵연료가 필요한데 이 중 예산과 기술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해군에 따르면 핵잠 개발에 7년이 필요하며 비용은 한 척당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원인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은 장보고 II 잠수함을 연이어 만들면서 잠수함 기술을 오랫동안 쌓아오면서 노하우를 축적한 상태로 부족한 기술은 국내 연구로 메우거나 해외에서 도입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핵잠의 심장인 원자로와 원자로를 가동할 핵연료 확보가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가 1975년에 가입한 핵확산 방지 조약은 핵무기의 확산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핵잠수함 보유 자체가 문제된 적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은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전홍축하고자 할 때 고위급 위원회 협의를 통해 서면 약정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듯 전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서는 한미 고위급 위원회 협의를 통해 서면 약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핵잠을 만들기 위해선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반면에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할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ART는 이미 2012년에 개발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2027년까지 선박용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하기 위한 70MW급 원자로를 만들 계획이기에 이를 핵잠수함에 활용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보유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인프라를 통해 핵잠수함을 개발하게 되면 미국의 시각에 따라 평화적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협정을 위반한 게 될 수 있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핵잠수함이 가지는 민감성 때문에 미국과 사전에 외교적인 양해와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더 이상 한국도 마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의 SLBM 개발과 핵잠수함 개발 추진 등을 고려해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의 핵잠수함의 도입 필요성을 밝히고 정당성을 인정받아 이를 공식화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만 핵연료 확보와 사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형 핵잠을 개발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0년간 한국의 미래를 맡길 것입니다. 미국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해낼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에 무려 30년을 맡기겠다는 나라가 등장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0년도 아닌 무려 30년을 한국에게 독점 사업권을 준다고 하면서 한국 방산 산업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케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미국도 스스로 힘들어하는 부분을 한국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50년 역사상 유례 없이 파죽지세로 글로벌 방산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은 무려 380억 달러를 넘어서며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각국의 무기 지원이 필요해지면서 국제적으로 방산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만큼 한국 방산의 역할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럽 방산 시장에서 연일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 한국 방산이 이번에는 중남미 방산 시장에서 대형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페루 해군이 진행 중인 함정 건조 프로젝트에 우리 방산 기업이 낙점되면서 대한민국 방산 역사가 새롭게 써진 건데요. 방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HD현대중공업이 페루에서 함정 4척을 수주하며 중남미 함정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중남미 방산 수출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함정 총 4척 건조에 6,200억 원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HD현대중공업은 앞으로 30년 동안 전력 증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따내면서 향후 계약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얻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등 방산 수출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친김에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성과를 통해 중남미 함정 수주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앞서 HD현대중공업은 3,400T급 호위함 1척, 2,200T급 원해경비함 1척, 1,500T급 상륙함 2척 등 함정 4척을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에서 현지 공동 건조하는 계약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 HD현대중공업이 군수 수송 지원 및 해상 순찰함 다목적 함정 건조 업체로 선정된 건데 군함 공동 생산 조선소 인프라 구축과 관련 기술 개선을 목표로 페루 정부에서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시마조선소와 협력해 2029년까지 총 4척의 함정을 순차적으로 페루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HD현대중공업이 함정의 설계, 기자재 공급과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시마조선소가 최종 건조를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하게 될 호위함은 길이 127m, 폭 14구m, 최대 속도 26호트, 항속거리 6,000m리로 대한미사일과 수직발사대가 탑재되고 대공 탐지 능력을 높일 수 있는 AESA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원해경비함은 길이 95m, 폭 14.3m, 최대 속도 20노트, 항속거리 6,000m리로 중형 해상작전 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원해경비함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탑재 장비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미션 모듈이 적용되는 등 중형 해상작전 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상륙함은 길이 58m, 폭 13em, 최대 속도 10노트, 항속거리 1,500캐리로 대형 장갑차 7대 이상 또는 20피트 컨테이너 20개 이상을 수송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페루 해군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HD현대중공업을 택한 건 방산업계에서 그간 쌓아올린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987년 뉴질랜드에 8,400T급 군수지원함을 인도한 것을 시작으로 재작년에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출용으로 개발한 2,200T급 원해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등 현재까지 총 18척의 해외 함정을 수주하는 쾌거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남미 방산 시장인 페루에서 제대로 사고를 치게 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페루 정부는 해군 함대를 현대화하기 위해 총 23척의 선박을 건조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수주는 국내 방산 업계가 이탈리아와 스페인, 네덜란드 등 방산 강국과 경쟁에 승리를 거머쥐며 대형 수주 성과를 따냈다는 엄청난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페루 해군은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해 독일, 스페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소재 업체들의 사업 제안서 제출 의사를 타진했었습니다. 당시 시마페루는 각국 대사관에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는지 요청했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한국 방산 업체로 돌아갔는데, 시마페루는 프로젝트 참여 신청을 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 수준, 산업체 규모, 방위산업 참여 경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그 가운데 한국이 가장 뛰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방산 업계에서는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팀코리아가 큰 힘을 발휘해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수주를 위해 작년 9월 HD현대중공업과 국방부 등 우리 군 당국은 팀코리아를 꾸리며 만발의 준비를 했는데요. 당시 우리 군은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가 입찰 공고를 낸 후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한을 페루 측에 방사청장 명의로 보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 페루 대사도 페루 현지에서 서한 발송을 지원했고, 페루 측에 한국 조선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산업부가 산업협력과 기술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페루 측에 어필하며 신뢰감을 어필했습니다. 파이러트, 군 당국과 우리 방산 업계 등 유관기관이 팀 코리아로 뭉쳤기에 중남미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HD현대중공업도 이번 수주는 국방부, 방사청, 산업부, 주페루 한국대사관, 코트라 등 정부 기관과 기업이 팀 코리아로 뭉쳤기에 해낼 수 있었다며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쟁쟁한 방산 경쟁국들을 제치고 수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페루 함정 수주를 계기로 한국 함정이 중남미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조성되면서 국내 방산업계도 덩달아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당장의 HD현대중공업은 향후 30년 동안 시마페루 측과 군함 건조 사업자로 독점 계약할 수 있는 사업자 지위도 얻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HD현대중공업이 먼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사실상 페루 해군의 함정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페루 해군이 함대 현대화를 위해 20여 척의 선박을 추가로 더 건조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우리 방산 수주액도 수조 원대로 확 불어날 여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남미는 노후 함정이 많아 함정 교체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등 우리가 수주 물량을 싹쓸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기대를 걸어도 좋다는 분위기입니다. 더구나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 함정은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우리 역시 단연간 쌓아올린 수출 경험과 기술력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함정 진출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남미 함정 시장 개척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풍부한 수출 경험과 앞선 기술력으로 남미 시장에 한국 함정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에 더해 페루는 올 연말에 운영을 시작할 창카이 메가 포트의 대형 화물선을 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중남미와 북미, 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 항만 건설을 목표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페루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맞춰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중남미 내 해상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방산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펼쳐질 것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 방산, 특히나 한국 군함의 국제적 위상이 엄청나게 달라졌는데요.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도 이제 한국에게 군함 건조를 맡길 정도로 성능은 물론 국제적인 명성과 신뢰도가 매우 두터운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카를로스 미국 해군성 장관이 우리 조선소와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을 논지하기 위해 미국의 방산 업무를 한국에게 맡기기 위한 것으로, 미 조선 산업이 자국의 해군 역량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걸 인지하고는 조선업 기술이 뛰어난 한국을 직접 찾은 겁니다. 실제로 앞서 미 연방회계감사원은 미 해군이 함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계약한 함선 인도 지연과 비용 증가, 선박 품질 저하 등 문제로 속을 썩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미국이 현대화된 중국 해군을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에게 군함 건조를 맡기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미 우리 방사청과 미 정부가 함정 사업에 관한 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듯 국제방산 시장에서의 한국 방산의 위치가 나날이 드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더욱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차세대 이지스함 건조 프로젝트가 드디어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조만간 방사청이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 KDDX 사업 관련 방산물자 지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수주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세대 이지스함은 다기능 위상 배열 스파이 1D 등 고성능 레이더와 SM-23 등 중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이용해 목표 탐색부터 추적, 공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형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입니다. 특히나 순수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하는 첫 이지스급 구축함이라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이지스함 보유국은 6개국에 불과한 상황으로 우리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이지스함 자체 건조가 가능한 국가로 올라서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이지스함이 본격적으로 건조되면 대한민국 방산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건 물론 K9 자주포는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최고 걸작입니다.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최상위권 모델로 꼽히고 있으며 수출 시장에서도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키는 K9는 이제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튀르키예는 한국으로부터 기술 부품을 수입해 현지화 버전 T155를 생산 중이며 호주 30문, 폴란드 차체 100대, 인도 100문, 핀란드 48문, 에스토니아 12문, 노르웨이 24문 등 세계 각국이 K9를 도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국가는 바로 인도입니다. 최근 K9 100문을 전력화한 인도의 반응은 특히 좋습니다. 여기서 잠시 인도의 특징을 한 가지 살펴보면 인도는 분명 큰손이지만 많은 글로벌 방위산업체들이 협력을 어려워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료와 기업가 간 비리가 만연하고 업무 처리 속도도 느리다는 악평이 자자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인도는 자체적인 생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무기 모델도 인도 현지 생산 딱지가 붙자마자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함께 K9를 개발한 하나디펜스가 인도 자주포 사업을 따냈을 때도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사업 관리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도를 사업 파트너로 삼으면 납기 지연과 제품 불량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하나디펜스는 당초 일정보다 빠르게 K9를 납품했고 불량률도 낮았습니다.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인도 현지 K9 생산 라인을 찾아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고 이후 인도 정부는 K9 분쟁 가능성이 높은 인도 중국 국경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인도 역시 좋은 무기를 가장 위험한 최전방에 배치한 것입니다. 인도 군사 전문가와 국민들은 무력 충돌 시 K9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격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인도 중국 국경 지역은 중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어찌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자존심이 걸려있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겠죠. 중국의 한 군사 전문 매체가 인도의 K9에 대한 기대감을 조롱하는 특집 기사까지 냈습니다. 중국 신화 웨이보의 군사 전문 신화 군사망은 인도가 최근 배치한 K9 자주포는 중국의 신형 자주포에 비해 훨씬 성능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 K9 자주포가 카탈로그 데이터만 우수할 뿐 실제 성능은 떨어진다는 조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K9는 중국산 PLG-5 자주포보다 사거리와 발사속도, 탄두 중량에서 열세다. 가장 큰 단점은 신뢰성이 낮다는 것이다. K9는 실제 포격전에서 긴 사거리와 높은 성능을 전혀 구현하지 못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6문 중 절반이 파괴됐는데 K9를 파괴한 것은 북한의 90견인 곡사포였다. 일부 국가가 K9를 구매한 것은 순전히 한국이 반도체 자동차 생산 기술을 제공한 덕분이다. 하지만 중국 매체의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해병대 K9 진지를 타격한 것은
76, 이 견인포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강력한 122 방사포였습니다. 또한 방사포 포격으로 파괴된 K9은 단 1문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군은 K9 사문으로 북한군을 타격했습니다. 북한군 방사포 진지를 공격한 K9의 탄착군 분석 결과 실제 성능이 카탈로그 데이터보다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인도 등이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기술 제공 때문에 K9를 구매했다는 주장도 거짓말입니다. 튀르키예는 K9 부품과 기술을 함께 도입했으며 호주,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독일 PGH-2000 등과 경쟁을 벌여 선정된 것입니다. 즉, 엄격한 경쟁을 통해 선정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황당한 주장은 중국의 PLG-5의 성능이 K9를 압도한다는 대목입니다. PLG-5 개발사 중국 북방공업의 노아라이엔시온 PLG-5가 15초 동안 1문 TOT, 타임 안타건 1문의 화포가 3발의 포탄을 각각 다른 각도로 사격해 표적을 동시 타격하는 것. 하지만 이 조롱은 1년 뒤 업보가 되어 중국의 무기를 조롱하는 사례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이 공개한 PLG-5 훈련 영상을 보면 100% 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중국산 자주포 반동, K9 무반동이란 제목으로 SNS에서 화제가 된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면 쓸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중국산 자주포와 달리 K9는 무반동을 유지합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전에서 성능 비교는 말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영상 속 PLG-5는 궤도 후미에 고인모까지 받쳐둔 상태에서 사격했는데요. 그런데도 차체가 뒤집힐 것처럼 흔들립니다. 반면 K9는 어떠한 보조장치도 없이 사격했지만 미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성능 차이는 해외 평가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현재 K9는 전 세계에서 1600문이 운용되고 있지만 반면에 중국의 PLG-45 PLG-5 이전 모델은 단 128문만이 수출됐고 거의 중국 내 내수용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수출 시장은 물론 심지어 자국 군대에게도 홀대받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의 러브콜을 받는 K9과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이것이 중국 군사 전문 매체에 빗나간 헛발질에 각국 군사 전문가의 조롱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현재 K9 자주포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도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제조한 K9 바지라를 아예 중국과의 분쟁 지역인 북부 국경에 배치했습니다. 인도군이 한국으로부터 도입하거나 주문한 K9 바지라는 총 400문인데요. K9 자주포의 성능에 만족한 인도군은 얼마 전 K9 자주포가 더 필요한지 군부대를 통해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K9 자주포 100문 추가 도입 계약이 인도 내각 안보위원회의 의제에 올랐습니다. 이 계약건은 인도의 6월 내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인도의 추가 주문이 거의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인도 국경 지역에서 K9의 성능 때문에 질려버린 상황입니다. 이미 자신들의 화력이 K9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도로 K9 자주포를 추가 수출하는 2차 계약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입니다. 이런 한국과 인도의 움직임에 중국이 위기감을 느꼈는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와 K9 자주포 추가 계약 회방을 놓겠다는 것인데요.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K9이 중국 자주포보다 못하다고 폄하했었는데 이제는 K9 자주포 추가 도입을 어떻게든 막아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는 중국의 이 같은 대응에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인도는 한국에게 2차 계약이 맺어지면 이번에는 자주포 생산과 도입뿐만이 아니라 한국 육군의 포병학교에 인도의 인력을 파견해 전문적인 자주포 운영 교육까지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인도에서 얼마나 K9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중국은 결국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자주포 때문에 그간 공개를 꺼리던 제2-20까지 배치해서 공개해버린 겁니다. 지난달 인도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격한 다툼을 벌이는 필리핀에 전함 3척을 파견해 관심을 끈 데 이어 이번엔 중국이 인도와의 접경에 5세대 스텔스 젠제이-20 전투기를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 현지의 NDTV와 홍콩 명보는 지난 6일 미국 군사정보 분석업체인 올소스 애널리시스가 위성으로 중국 티베트 자치구 내시가체 공군 기지를 촬영한 내용을 분석해
중국이 인도 국경 지역에 제20 전투기를 배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소스 애널리시스가 찍은 사진을 보면 8대의 제20 전투기와 6대의 제20 전투기가 비행장에 계류돼 있고 1대의 KJ-600 조기 경보기도 함께 포착됩니다. 사실 상대국에게 최신형 전투기가 찍혔다는 자체만으로도 대굴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제20 전투기가 서방에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온 중국이 위성 촬영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티베트 자치구 내 시가체 공군기지 내 외부 공간에 제20 전투기를 배치한 것은 아주 의외라는 점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것이 중국의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은 세계 최강 전투기로 평가받는 미국의 F-22와 F-35에 맞서기 위해 독자적으로 제20 전투기를 개발했으나 아직 그 성능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중국은 2022년부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순찰 비행에 제20 전투기를 투입해 미국의 F-35와 근접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꽁꽁 숨겨두고 있는 제20 전투기로 굳이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 투입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인도는 중국이 인도하시마라 공군기지와 불과 290km 떨어진 중국 시가체 공군기지에 제20 전투기를 배치하자 인도 공군을 겨냥한 실질적 위협이라고 불쾌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유도미사일 구축함 델리호와 유조선 샥티호, 대잠 호위함 킬타노를 포함한 인도 전함 3척이 필리핀 마닐라 항에 도착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집권 이후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인도 전함이 필리핀을 방문하자 이 일은 당시 중국을 크게 자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이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 제20 전투기를 배치했으니 인도에게 행동을 조심하라고 얘기한 것과 다름없는 것인데요. 인도는 지난해 5월에는 필리핀 등 아세안 회원국들과 남중국해에서 처음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한 바 있으며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회원국들과 국방 협력도 강화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중국은 인도가 실효 지배 중인 아루나찰 프라데시주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왔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약 3,500km를 경계로 두고 있으나 아루나찰 프라데시주는 정확한 국경 없이 실질 통제선의 레이시를 경계로 하는 탓에 양국 충돌이 잦은 지역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제20을 국경에 배치했지만 이마저도 공갈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신형 전투기 제20의 실전 성능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K9자주포 배치의 대응으로 최신형 전투기를 배치한 것은 여러 가지로 우스운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도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지대공 무기 도입까지 고민해봐야 할 듯 싶습니다. 지난 8월 중국의 기술기업 화웨이는 7나노급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장착한 최신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이뤄낸 것이냥 의기양양하게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을 마음껏 홍보했습니다. 미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반도체 제재를 했는데 대체 어떻게 화웨이가 첨단 AP를 장착한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할 수 있었는지 자기들이 했던 그 많은 제재들이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말인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내놓으려면 다양한 첨단 부품이 필요한데 화웨이는 이걸 대체 어떻게 구한 것일까요? 화웨이는 정말 미국의 제재벽을 뚫고 반도체 자립을 이뤄낸 것일까요? 지난 8월 말 중국의 기술기업 화웨이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하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참여했던 서방 국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 칩이 들어간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한 게 사실이라면 사실상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합심해서 대응했던 각종 기술 제재는 유명무실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매체들이 화웨이가 내놓은 최신 스마트폰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에서 만든 심자외선 DUV 장비를 활용해 SMICOI 생산한 반도체를 탑재했다고 보도하자 불쾌한 듯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다.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왜 이렇게 미국이 불쾌해하고 이것이 뉴스가 되었는가 하면 그간 화웨이는 미국의 통제로 오지 칩을 구매할 수 없게 된 뒤 3년 가까이 오지 스마트폰을 시장에 내놓지 못했는데
갑자기 첨단 반도체 칩이 들어간 폰을 출시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재는 강력했습니다. 화웨이가 신제품을 출시한 건 2020년 10월 발표한 메이트 40 시리즈에 대만 TSMC가 만든 5나노 공정 프로세서 기린 9000을 사용한 것이 마지막 오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자체 개발한 7나노 오지 칩셋을 적용했다니 미국과 서방국들이 놀랐던 것인데요. 7나노 공정 이하의 반도체 칩은 중국한테는 반입이 금지된 극자외선 UV 장비 없이는 생산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충격을 받은 미국은 이후 네덜란드 정부와 협력해 더욱 더 네덜란드 ASML의 첨단 장비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고삐를 죄었고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가 행여 중국으로 들어갈까 강력히 규제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를 탑재했다는 그 메이트 60 프로를 자세히 뜯어보니 중국이 자체 생산했다는 7나노 반도체는 예상대로 7나노스럽지 않은, 아니 그보다 한참 부족한 성능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상 가짜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IT 전문지 톰스 하드웨어는 12월 18일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기린 9000S AP와 미국의 제재 이전에 대만 TSMC에 맡겨 생산했던 AP 기린 9000의 성능 검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검사 결과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AP의 성능은 미국의 제재 이전, 그러니까 2020년 화웨이가 대만 TSMC에 위탁해 제조했던 5나노급 AP보다도 성능이나 전력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3년 전 제품보다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처리 능력은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AP가 제재 이전에 탑재한 것과 비슷하거나 일부 나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면 그래픽 처리 능력은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20에서 33%가량 뒤처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력 효율도 10%가량 떨어졌습니다. 눈에 띄는 비교는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AP와 삼성 갤럭시 S21에 들어간 AP인 퀄컴 스냅드래곤 888을 비교했더니 3년 전 나왔고 삼성 갤럭시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88이 최신 폰이라고 자랑하는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AP보다 성능이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화웨이가 최신 폰이라고 내세운 스마트폰은 중국 내에서는 애국심의 호소에 팔 수 있겠지만 해외에서는 더는 삼성전자나 애플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화웨이 폰에 탑재된 AP는 중국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SMIC가 7나노 공정으로 제조했는데요. 7나노급 이상 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네덜란드 ASML사가 공급하는 극자외선 UV 노광 장비가 필요한데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이 장비를 살 수 없다 보니 이전 단계 설비인 심자외선 DUV 노광 장비로 7나노 칩을 만드는 공정을 채택했습니다. SMIC가 스카우트한 대만 TSMC 출신 기술자들이 이 기술 개발을 주도했다는 것도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수준이 떨어지는 심자외선 DUV로 7나노 반도체를 만들려면 공정이 아주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극자외선 EUV로 7나노 반도체를 제조할 때는 공정이 7단계인데 이전 단계 설비인 심자외선 DUV를 이용하면 34단계 공정이 필요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불량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시험 생산 단계에서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의 기린 9000S의 수율은 30% 수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100개를 만들면 30개 정도만 정상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수준인데도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우물 안개구리처럼 서로 헐뜯기에 바쁩니다. 최근 화웨이와 샤오미는 폴더블 힌지 기술을 놓고 서로 상대방이 자기 것을 베꼈다며 특허권 공방을 벌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세금으로 화웨이와 샤오미 등을 지원하면서 반도체 약진 운동을 펼쳤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한국과 대만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중국은 2020년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시작되자 DUV 장비 신제품과 중고제품, 각종 부품, 원재료 등을 최대한 사모았고 이렇게 모은 장비와 원재료로 7나노급 반도체를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합니다. 고장이 나도 고칠 부품이 부족하고 AS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사모은 부품과 원재료도 2에서 3년이면 재고가 바닥날 것이다. 즉,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검증 결과에 가장 안심한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하원 청문회에서 화웨이의 칩은 성능과 수율 측면에서 시장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이다. 수년 전 자사 제품에 장착한 칩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고 평가절하 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는 한 중국의 반도체 자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최근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올해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리벨리온 사피온 퓨리오사어, 디벡스 모빌린트 등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벤치마크 테스트 등을 통해 뛰어난 성능을 입증해왔고 GPU에 대항할 수단으로 NPU, 즉 신경망 처리 장치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NPU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자동으로 결과를 개선하는 머신러닝에 특화된 칩인데요. GPU와 같은 범용성은 갖추지 못했지만 데이터 연산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한국과 손을 잡고 화웨이를 비롯해 중국의 기술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1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기존의 수출 통제 체제가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적들로부터 어떻게 기술을 보호하고 어떻게 수출 통제를 구축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기술이 적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보다 더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곧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더욱 더 엔비디아 반도체 등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기자가 한국도 새로운 수출 통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동맹에 포함되느냐? 는 민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미 상무부 에스테베스 차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참여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상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없이는 중국을 제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중국에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핵심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 중국을 자극해 한국의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어 한국 기업들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첨단 산업의 발전을 늦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와 안보 위기 속에서 국내 방위산업체들의 국제 무대에 진출성과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도 수익도 역대급을 기록하며 이른바 K방산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최근 산업연구원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 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전 세계 국방 예산은 기존 전망치보다 2조 달러 하나 약 2,600조 원, 무기 획득 예산은 600억 달러 하나 약 780조 원 이상 증가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방산 시장에서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한국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 방산은 동유럽을 기점으로 미국 본토까지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루마니아에서 전차 실사격을 진행하며 수주를 위한 구매 협상 진행이 마무리 단계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7월 루마니아와 계약을 맺은 K9 자주포와 레드백이 동일한 동력 시스템 등을 적용했기 때문에 유지 및 보수 강점을 내세워 수주를 따낸다는 방침입니다. 루마니아에서 두 번째 수출에 도전하고 있는 K2 전차가 루마니아 현지에서 포성을 올리며 질주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5월 루마니아 동부 훈련장에서 일주일 동안 현지 성능 평가가 이뤄졌었는데요. 이번 테스트에서 K2 전차는 전속력, 질주 전속 후진, 급선회 기동, 기동 중 사격 등 가능한 모든 주행을 선보였습니다. 루마니아의 탁 트인 훈련장에서 진행된 장거리 사격에서도 손색 없는 명중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도 K2 전차의 실 성능에 크게 만족하며 이런 전차를 가지게 된다는 기대감에 들떴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는 주력 전차로 옛 소련 시절 제작된 T-55와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TR-85 전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을 상대하기엔 어림도 없는 퇴물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국방 예산을 4조 원이나 늘린 루마니아는 가장 먼저 전차부터 갈아치우기로 결심했고 현재 K 전차 300대 도입을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차에 앞서 미국에서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 신뢰도를 구매했었던 루마니아가 나머지 300대는 미국산 이 아닌 한국산을 선택한 것입니다.
루마니아가 에이브람스 대신 K 전차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험한 지형에서의 돌파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 K 전차는 화려하게 달리며 사격하는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장면들 사이에 갑자기 전차가 제자리에 멈추어 앉는 장면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바로 K 전차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반음, 동유기압 현수장치로 전차의 차체를 낮추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는 진흙과 같은 무른 장애물을 돌파하기 전 접지면을 늘리고 무게 중심을 낮추어 흠진 극복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K 전차는 유압식 현수장치와 더불어 1500마력에 달하는 엔진과 출력에 비해 가벼운 전차 무게와 더불어 K 전차는 현존하는 전차 중 가장 뛰어난 탐지 돌파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동성을 위해 무게를 줄여야 했고 이로 인해 방어력이 부족하다고 비판받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K 전차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나 영국의 챌린저2와 같은 중전차들에 비하면 장갑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도 했죠. 폴란드에서도 K 전차를 도입하며 방어력이 부족하다고 무게를 늘려도 상관없으니 더 많은 장갑을 둘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전차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점까지 완전히 보완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새로운 K 전차를 선보인 것입니다. 2024 유로 사토리 개막 직후 대한민국 부수는 인산인해를 잊었고 K 전차를 비롯해 K239 천무에 대한 관심은 그야말로 하늘을 질렀습니다. 현지 군사 채널 등에 따르면 다수의 유럽 국가가 가장 먼저 한국의 한화와 현대 등에 찾아와 상담을 진행 중이며 이 중 일부 국가는 90% 이상 발주를 가까워졌다며 이미 구부 능선을 넘은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살아남기 위해선 방산 무기 역시 유럽 내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전시회가 개최되자 한국산 무기들을 알아보려는 국가들의 뜨거운 열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의 많은 전차들이 대전차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유럽 언론에서는 한국의 K 전차를 견제하기 위한 기사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K 전차는 측면 방어력이 약하다고 소문내면서 제 아무리 기동력이 뛰어나도 전쟁에서는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독일 등 유럽에서는 이 약점을 부각시키면서 비싸고 납품이 느리더라도 레오파르트 전차가 훨씬 우수하다며 유럽에서 명성을 떨치는 한국산 전차의 구입을 견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방산 선진국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새로운 K 전차를 들고 왔습니다. 유럽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28일 현대로템이 유로 사토리 2024에서 업그레이드된 최초의 KEX 블랙팬서 전차를 전시했다며 집중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이번에 수출을 위해 특별히 KEX 모델을 설계했다며 이 모델은 전 세계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도록 맞춤 제작되었다고 언급했는데요.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도 현장에서 KEX를 찍어서 올렸는데 KPL과 비교하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KEX는 정확히 유럽 고객들을 위해 맞춤 제작된 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초에는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저지하는 복합 능동 방어 장치가 장착되었고 360도 전방위 시야를 제공하는 전장 상황인식 체계와 원격 조종 무기 체계를 탐지해 작전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K 방어력은 복합 장갑과 폭발 반응 장갑, 블록을 동합한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강화되어 최신 트렌드인 능동 방어 체계와 안티드론 체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인 국가는 미사일이 전차에 도달하기 전 감지해 요격하는 능동 방어 체계 장착을 필수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KEX에서 주목할 만한 혁신은 정보 주입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것인데 이를 통해 승무원은 탄약 폭발의 타이밍과 특성을 제어할 수 있어 전투 전역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K는 첨단 사격 동제 시스템, 밀리미터 대역 레이더 거리 측정기 및 측품 센서로 지원되는데 이런 시스템은 다양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승무원을 종합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유럽에서 K 전차가 공격력과 기동성, 가격과 납기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측면 장갑이 다소 취약하며 약점이라고 언급되자 한국에서는 유럽 언론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다시는 이런 말을 못하도록
전차는 물론 승무원까지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또한 KEX의 놀라운 점은 전투 중량입니다. 디펜스 뉴스는 KEX는 하드링과 드론 방어 시스템 원격 사격 동제 체제, 추가 측면 장갑까지 달하는데도 전투 중량이 60톤밖에 되지 않는다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KE 전체 기동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격과 방어력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또한 특히 드론이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각되며 전차의 기동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폴란드 전차병들이 KE 전차로 훈련을 진행한 직후 남긴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폴란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폴란드에서 열린 나토군 연합훈련 드래곤 24에서 폴란드군의 KE 전차가 무려 300km의 기동훈련을 실시했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수월하게 완주에 성공했었다고 합니다. 전체로는 다소 이례적인 장거리 주행 훈련이었는데요. KE 전차의 항속거리는 450km로 한번 가득 주유하면 450km를 달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죠. 하지만 일반적인 궤도 차량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할 경우 트레일러나 열차에 실려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료는 그렇다고 쳐도 전차의 궤도가 주행 중 파손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훈련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도 아닌 야외에서, 그것도 비가 와 진흙 방치된 환경에서 진행했는데 KE 전차가 300km를 무사히 완주했다는 것이죠. 국내에서도 지난 2022년에 육군 11기동사단이 KE 전차로 370km에 달하는 극한의 초장거리 기동훈련을 실시하여 KE 전차의 기동 능력을 증명해 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장거리 기동훈련 이후 폴란드 전차병들의 KE 선호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군필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군용 차량은 결코 타고 다니기 편한 차가 아닙니다. 탐승자의 편안함보다 내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차에 타 있어도 지면의 상태를 온몸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이는 지면에 닿는 면적이 큰 궤도 차량의 경우가 더 심한데요. 하지만 유기와 함식 현수장치가 장착된 KE 전차는 울퉁불퉁한 험에서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비교 테스트에서도 일반 승용차보다 부드럽게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승차감에서 차이는 하루에 10시간씩 전차에 있어야 했던 이번 훈련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요. 레오파르트2나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를 몰았던 다른 폴란드 전차병들이 KE 전차병들을 그렇게나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군사 무기에서 승차감이 뭐 그리 중요한가 싶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요소 하나하나가 비전투 손실을 줄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넘게 지속되는 지금 상황에서 각 군 관계자들은 장비는 고장나면 고치고 다시 만들어내면 되지만 병사는 대체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병사의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전선에 오래 머물 있도록 하는 것이 곧 전투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폴란드에서 생생한 사용 후기가 공개되며 전 유럽의 KE 전차 열풍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을 위한 2차 계약에 한국보다 안달이 난 폴란드와 300대 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루마니아는 물론이고 최근엔 슬로바키아까지 KE 전차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로 사토리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 중 하나가 독일과 미국이 대표하는 방산기업인 라인메탈과 로키드 마틴이 합작해 선보인 포병 로켓 시스템 지마스입니다. 라인메탈의 차륜형 트럭과 로키드 마틴의 발사대를 결합한 것인데 미국의 고기동 다연장 로켓인 하이마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이번 유로 사토리에서는 독일 라인메탈과 로키드 마틴이 합작해 만든 지마스와 한국의 K239 천무를 비교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역시 폴란드와 공동으로 개발한 로켓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호마르K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합작해 선보인 다연장 로켓인 호마르K를 개발 착수한 지단 1년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이례적으로 발사대 2개를 탐지하고 사거리를 높인 부분은 호마르K의 원형인 천무와 굉장히 유사한데 보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대비한 것으로 보이면서도 한국산 천무를 견제하기 위해서 독일과 미국의 거대 방산기업이 힘을 합친 것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마스만으로는 개 이상 곧 천무의 상대가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마스는 차대 트리거가 없는 것을 고려한다면 무유도 발사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천무 위에는 무유도 로켓을 비롯해
위성유도, 관성유도 등 정밀도가 높고 다양한 탄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마스는 그에 비해 그냥 하이마스의 대용으로 보이는데요. 참석한 관계자들은 지마스를 처음 보자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차대의 완성도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납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 가격 역시 굉장히 비쌀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지마스의 경쟁자인 한국산 K239 천무 역시 이번에 처음으로 유럽에 소개되었습니다. 루마니아는 K9에 이어 천무 역시도 구매 목록에 올려놓았는데 노르웨이에서도 이번 전시기간 중 한국을 방한하여 천무 수출 관련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또한 스웨덴, 불가리아 등 국가에서도 참여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현재 그들 국가에 만든 솔루션에 따라 변형된 모델로 협상을 진행해왔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독일 라인메탈과 로키드 마틴이 선보인 지마스와 경쟁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프랑스의 방산업체들도 경쟁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 관계자는 자신감 있게 노르웨이는 우리가 보고 있는 주요 시장 중 하나이며 스웨덴도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2030년 이전에 배송을 원하는데 한국은 이미 폴란드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에게 납기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오히려 세계 방산 시장을 깜짝 놀랄 만큼 빠르게 배송을 해줄 것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는 2030년까지 16개에서 18개의 천무 발사대를 대대규모로 각 국가에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으로 다른 국가들의 경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제방산업계에서 주목받았던 키워드는 전차 무용론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쟁 초기부터 드론이 두각을 나타내며 이제는 전차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한 가격의 드론을 구축하여 전차를 포함한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전쟁의 히어로인 전차를 터뜨리는 등 대단한 성과를 기록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전쟁 초기의 드론과 더불어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 러시아 전차에 대항하여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특히 제블린 미사일은 러시아 전차를 효과적으로 사냥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수백 대의 전차를 지원받아 러시아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 전차의 생존성과 화력은 여전히 뛰어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여전히 육지전에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미국, 독일 등 전차를 잘 만들던 국가들은 다시 한번 미래 전차 개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신소재 및 첨단 기술 기반의 경량 장갑과 능동 방어 장치를 적용해 생존성을 극대화했으며 전동화 기술을 통해 정숙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성도 확보했는데요.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평화를 지킬 지상무기체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알리고자 한다며 무인 화전동차 등 첨단 기술에 기반한 미래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군을 아우르는 사업 역량을 꾸준히 확보할 것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갑 장비와 육군 전략이 보다 빠르게 발전하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